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1번 국가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정치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제도적 보상, 4. 문화유산의 전수, 5. 정신적 보상. 네, 정답은 1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분들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의 날, 어버이날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매년 기념하는 것은 정치적 보상입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과 설명이 옳은 것은 1. 생에 대한 회고,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2. 경직성의 증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3. 조심성의 증가,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4. 의존성의 감소,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5. 내향성의 증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피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이 심리적인 특성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생에 대한 회고는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가 아니라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청각,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감퇴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매사에 신중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이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좀 굳어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가는 것이 심리적 특성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이 심리적 특성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한부모 가족, 2. 조선 가족, 3. 확대 가족, 4. 독신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네,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이 맞습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가까이에 살면서 각자의 또 사생활은 잘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4번 다음의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 경찰서,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건복지부, 4. 노인보호 전문기관,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신고하고 접수하는 거 이런 것도 경찰서도 맞긴 하지만 여기 학대 사례에 대한 관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맞습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3.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4.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5.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정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노후에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고 또 생활 안정을 도모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부담을 경감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2.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3. 시설급여는 15%, 재가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5. 전체 운영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이제 보기가 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은 경감을 받고 여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이 온 국민에게 이 보험료를 얼마를 거둘까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여기 공단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설급여는 15%가 아니라 20%, 재가급여는 20%가 아니라 15% 내용이 바뀌었죠. 시설에서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갖춰서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가급여는 내가 아무래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20%보다는 적게 15% 부담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랑 아마 청구되는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오죠. 그래서 장기보험료 따로 내고 건강보험료 따로 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한 번에 징수한다. 하지만 이 돈을 거둔 다음에는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전체 운영 재원은 보험료, 그리고 국가 지원, 그리고 하나가 빠졌죠. 본인 부담금. 네, 여기 본인 부담금까지 더해져야 맞습니다. 7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1. 욕구사정 기록지, 2. 요양보호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것은 여기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액 금액이죠. 본인 부담률 이것도 돈이죠. 그리고 여기 비용 이것도 돈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물론 여기 인정서에도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심리적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업무평가, 2. 상태평가, 3. 종합평가, 4. 욕구평가, 5. 자가평가. 정답은 4번 욕구평가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르신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라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 어르신의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 환경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어르신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욕구 평가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1.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2. 전문 상담가로서의 겸손한 태도. 3.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4.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5. 대상자의 권리는 지켜주고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제 직업 윤리를 묻고 있는데요. 명절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업무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한 겁니다. 이거는 규정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맞습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경감시켰다. 1. 관찰자, 2. 숙련된 수발자, 3. 정보 전달자, 4. 옹호자, 5. 말벗과 상담자. 정답은 2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경감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로서 숙련되게 어르신을 수발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맞습니다. 관찰자는 어르신의 뭐 상태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체온이나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이 식사를 얼마큼 하셨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어르신의 상태 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자나 시설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 옹호자는 어르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르신 편에서 어르신 편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말벗과 상담자는 어르신에게 대화를 나누고 어르신과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이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11번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저 사람은 올 때마다 남자처럼 머리를 잘라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1. 어르신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요. 2.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짧게 자르면 어르신도 편하고 저도 좋잖아요. 5.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니까 이제 싫다고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자르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개별적인 욕구를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머리 자르지 마시고 대신 이제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본인이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12번 시설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중 다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우리 방금 본 11번 문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11번 문제도 이렇게 개별화된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개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정해진 그런 시간이나 타임테이블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변경 요청을 할 때는 그것을 들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개인 물품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을 계속 복용한다. 스스로 목욕, 빨래,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대상자가 돌봄을 거부한다.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자기방임, 5. 유기. 네, 정답은 4번 자기방임입니다. 방임은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본인이 대상자 스스로가 먹지 말아야 될 약물을 계속 복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돌봄을 거부한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방임에 해당됩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이나 의료 처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3.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재를 신청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은
요양원에서 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아니면 재가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였다. 2. 가족의 출산으로 인해 돌봄휴직 상태이다. 3. 가구원의 소득 상실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 4. 이직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다. 정답은 5번이 맞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여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것은 일하다가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제공 중 다쳤을 때 입원하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다른 요양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한다. 2.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쉬게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5.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를 하면 되는데 직접 실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 그런 상담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준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해결해준다. 3. 업무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의논하여 절충한다. 4.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5.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겨둔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윤리적 태도, 윤리적 태도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윤리 시간 이런 거 공부하셨죠? 이렇게 바르고 착하고 이런 답들이 정답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이 맞습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준다라고 해서 맞았고요.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우리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우리 대상자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과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에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8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직접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한다. 5.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복지용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할 때 대처 방법인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알선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입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직접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아예 알선한다든지 직접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조건,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네, 필기 문제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3.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4.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결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에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폐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핵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보호장구 착용하시고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는 일광 소독하는 게 맞는데, 이 결핵균은 햇빛에 딱 내놓으면 수분 내, 몇 분 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에 고열과 인후통으로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2. 물품을 소독하고 환기한다. 3.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4.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5. 가글애기로 입안을 헹군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일단 독감이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독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후에 5일까지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2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위산 분비 증가, 2. 신장의 혈류량 감소, 3. 간의 대사 기능 증가, 4.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이제 신체적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노인이 되면 위산 분비 증가 아니고 떨어지죠. 그리고 간의 대사 기능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는 맞긴 하지만 이 약물 중독의 위험과는 관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감소하는 거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을 능축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배설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몸 안에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기침 반사 감소, 2.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폐활량 증가, 5. 섬모운동 증가. 정답은 1번, 기침 반사 감소가 맞습니다. 노인이 되면서 호흡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1번, 기침 반사 감소가 맞습니다. 기침 반사는 이물질을 기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가 아니라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많아지죠.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면서 모든 탄력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폐활량도 떨어지고 섬모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잘 안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1. 강아지 목욕시키기, 2. 가벼운 실내 운동, 3. 금연, 4. 복식호흡, 5. 긴장감 완화.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천식 대상자는 꽃가루라던가 곰팡이라던가, 그리고 강아지나, 여기 1번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의 어떤 털, 배설물 이런 것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좋은 내용이 되겠죠. 24번,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혈압약 인삼, 2. 수면제 자몽주스, 3. 철분제 오렌지 주스, 4. 칼슘제 커피, 5. 항생제 우유. 정답은 3번입니다. 흡수를 돕는 식품, 여기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비타민 C 이런 것과 잘 맞습니다. 인삼, 자몽주스, 커피, 우유 이런 것들은 흡수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5번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질의 수축력 증가 2. 성적 욕구 감소 3. 방광 용적 증가 4.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5. 잔뇨량 증가.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노화가 되면 비뇨생식기에도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정답은 5번 잔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방광 용적이 증가가 아니라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 소변이 마렵고 잔뇨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의 수축력 증가가 아니라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고요. 성적 욕구 감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성교가 어렵고 뭐 통증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성욕 감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 근육도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26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피하지방 감소 2. 체중 증가 3. 변비 4. 근육량 증가 5. 잦은 체위 변경.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은 피하 지방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눌리고 슬릴 때 욕창이 발생하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중이 감소할 때 그리고 이제 변비가 아니라 요실금이나 변실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근육량이 증가가 아니라 근육량이 감소할 때 쉽습니다. 그리고 잦은 체위 변경 이런 것들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피하지방 감소가 되겠습니다. 27번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2.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을 한다. 5.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리 녹내장이라는 거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약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인다 이런 것들은 안압을 더 높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2번처럼 양쪽 눈 모두 안과 검진 받는 게 좋습니다.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은 잘한 거고요. 눈을 자주 비비는 거 이런 거 좋지 않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죠. 이 녹내장은 어두움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밝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도 안압을 상승하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28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미각이 저하되어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진다. 2.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다. 3. 전체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4. 소화액 분비가 과다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5. 비타민을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요인을 찾는 건데요. 일단 미각이 저하되는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잘 못 느끼니까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3번은 맞습니다. 전체 섭취량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뭐 국수, 떡 이런 것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골고루 드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소화액 분비가 과하다가 아니라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비타민을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는데 잘 못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9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로 성교 시 통증이 감소한다. 2.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3.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증가시킨다. 4.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5.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옳은 것은 일단 4번이 맞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가 아니라 분비가 적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분비물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통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과 성생활은 이제 특별한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유방절제술 그리고 자궁적출술 이런 것들은 성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30번 대상자가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돕는 방법은 1.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여 활력을 돕는다. 2. 외출할 때는 딱 붙는 옷차림을 한다. 3.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한다. 4. 매 20분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신다. 5.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덥죠. 이렇게 우리 대상자분들도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4번이 맞습니다. 매 20분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주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 20분마다 물을 한 컵씩 잘 마시게 해야 하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외출할 때 딱 붙는 옷이 아니라 약간 헐렁한,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목욕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샤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1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2.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3.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 4.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임 5.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2번부터 5번까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2.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3.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4.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5.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데요. 사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어르신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한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의견 수렴,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은 직원회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3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철 28에서 28도로 유지한다. 2.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4.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5.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을 묻는 방법인데요. 1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가 아니라 22에서 25도가 적당하고요. 겨울철은 18에서 22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하루에 3번 그리고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데 최소 10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두면 안 되고 이제 환하게 오히려 켜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됩니다. 국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코드가 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기 코드는 치우셔야 됩니다.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2.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3. 실금 또는 실변을 한다. 4. 호흡이 규칙적이다. 5.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공의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붉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창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 긴장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이나 또는 실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숨이 가쁘고 깊게 몰아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3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영양분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2명이 환자 상태와 의향서를 쓴 것을 확인하고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은 맞습니다. 작성 후에 일단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영양분 공급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영양분 공급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요.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 그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는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됩니다. 6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적절한 방법입니다. 옳은 방법을 지금 찾는 건데요. 4번처럼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이며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만약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겠죠. 그리고 1번 눈높이를 낮추고가 아니라 대상자와 눈높이를 같게 하셔야 되고요. 팔짱을 끼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가 아니라 대상자와 같은 마주보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보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 방향 가리키며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3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나가지 말라는데 잠깐이라도 바람 좀 쐬고 싶어. 1.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2. 창문 열어드릴 테니 답답해도 참으세요. 3. 혈압 떨어지면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4.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쉬세요. 5. 다른 사람들은 잘 참는데 요구하는 게 많으시네요.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공감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것을 공감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상자분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본인은 바람을 쐬고 싶은 거죠. 답답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 요양보호사가 느끼고 1번처럼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라고 공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38번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2.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쁜가 봐요. 일을 하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요.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나전달법을 찾는 문장인데요. 나전달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 여기 딴청을 부리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이 딴청 부리는 것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딴청을 부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4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는 잘했지만 앞에 많이 바쁜가 봐요. 이제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39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준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행동장애, 5. 진압력장애. 네, 정답은 1. 시각장애가 맞습니다. 시각장애 어르신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시각장애. 40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5. 새로운 사물에 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지금 치매가 있는 대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적 자극은 줄이셔야 됩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은 익숙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적 자극을 주는 것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익숙한 장소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물 이런 거 좋지 않죠. 익숙하고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 1. 청각장애, 2. 흡연, 3. 언어장애, 4. 연화장애, 5. 백내장. 네, 정답은 4번 연화장애가 맞습니다. 영양 부족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연화장애가 있으면 연화장애는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영양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화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양 부족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은 뭐 너무 적은 식사량이라던가 고령이라든가 급성 질환이 있다던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영양 부족의 원인입니다. 42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2.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인다. 3.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4.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게 한다. 5.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턱을 들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죠.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4번처럼 등받이가 있어야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펴고 등을 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깊숙하게 앉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음식을 먼저 주면 안 되고요. 국을 먼저 이렇게 국이나 물이나 이런 거를 먼저 먹은 후에 입을 촉촉해 한 후에 마른 음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 탄산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침을 더 많이 나오게 해서 사례를 들게 합니다.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턱을 오히려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끝에가 아니라 숟가락 가운데 음식을 잘 넣고 해주시면 되고요. 입안 깊숙이 넣어주면 오히려 사례가 들겠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43번.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편식하는 대상자, 2.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3.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4.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대상자.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경관 영양이라는 것은 튜브로 이제 식사를 드리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의식이 없거나 또는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이런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합니다. 4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안전을 위해 배설 중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2.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3. 이동 시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5.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정답은 5번이 맞겠죠. 일단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떻게 돕느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5번처럼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번처럼 문을 열어두면 오히려 대변을 볼 때 배설을 할 때 조금 불편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배설할 때 누가 문을 열어두고 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네,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속옷 잘 갖춰 입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슬리퍼는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벗을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밝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45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물에 피가 섞여 있으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2.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3. 뒤처리를 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4.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간이 변기를 대어준다. 5. 배변 후 따뜻한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침상에서 배설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번처럼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간이변기. 간이변기라는 것은 침상 위에서 이렇게,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잖아요. 그 간이변기를 항문이 이 변기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1번은 만약에 배설물에 피가 섞여 있다. 이러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침상 발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침대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처리를 할 때 뒤쪽에서 앞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이게 아니라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주신 건 잘했는데 바로 옷을 입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 말린 후에 옷을 입힐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마른 걸로 닦아주신 후에 옷을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말을 건넨다. 2. 변이를 느끼도록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3.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4.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죠? 지금 문제는 앞에는 이동변기가 아니라 간이변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동변기입니다. 이동변기를 할 때 어떻게 돕는지 좋은 방법은 일단은 항문 주위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을 끼얹어 주어서 이제 이렇게 혈액이 잘 돌면서 근육이 잘 돌 수 있도록 그래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말을 건넨다 이런 거 불편하겠죠. 그리고 차가운 물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배변을 다 한 이후에 하시면 좋겠죠. 근데 배변 중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용히 해주시는 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약간 조금 시끄러워야 배변할 때 이제 소리도 나고 하는데 약간은 뭐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TV를 틀어준다든지 해서 주변을 약간은 소음이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2.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 덮개로 덮는다. 3.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4.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갈아둔다. 5.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일단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죠. 이럴 때 이제 기저귀를 어떻게 교환해야 되는지 방법인데요.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5번처럼 이제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1번은 소변에서 암모니아가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당연한 경우에는 굳이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로 덮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선생님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면덮개로 먼저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덮개를 이불 위로 올려서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을 내리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안 덮은 상태에서 이불을 내리면 이제 이런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일단 면덮개로 덮은 후에 그 다음에 이불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대상자를 웃옷을 가슴까지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웃옷은 허리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 좋지 않습니다. 기저귀는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해진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2.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3.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유치도뇨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2번이 맞습니다.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다가 버리시면 되고요. 1번 소변색이 탁해진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소변색이 맑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하시는 게 아니고 3시간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주머니가 소변이 많이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서 사용하시는 거는 감염 예방이나 감염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의료적으로 세척을 하시거나 소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줄이 꼬였다던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49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2. 의치를 끼우기 전에 뜨거운 물로 데운다. 3.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4.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그 다음에 의치를 닦으시는 거 아주 잘하고 있겠죠. 혹시나 의치 세정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주방, 퐁퐁, 트리오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1번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고 그 냉수에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에 넣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치를 끼우기 전에 뜨거운 물로 데우면 의치가 변형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 사용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먼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구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흐르는 물에 의치를 헹구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힘드시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기지개도 켜시고 목도 한번 돌리시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번 진행하겠습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 젖은 머리카락은 수건으로 감싼 후 쉬게 한다. 2. 방수포를 듬뿍까지 깔아준다. 3. 신문지를 비닐포로 말아서 머리 밑에 댄다. 4.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5. 환기를 위해 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침상에서 머리를 감기는 방법이 보기가 굉장히 이렇게 단어 하나씩 꽈서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은 맞습니다. 이렇게 그 샴푸 패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문지와 비닐포를 활용해서 머리 밑에 대고 머리를 감겨주시면 됩니다. 1번은 젖은 머리카락은 수건으로 감싼 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감싸서 이제 물기를 말린 후에는 바로 드라이를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방수포를 둔부까지 깔아준다라고 됐는데 머리 감는데 굳이 엉덩이까지 깔아줄 필요 없죠. 그래서 어깨 밑까지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 위에만 올려 덮으면 됩니다. 그리고 귀에는 이렇게 솜을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솜을 올려 이렇게 막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문과 창문을 열어 두는 게 아니라 보온을 위해서 오히려 문과 창문은 닫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51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2. 회음부에 남아있는 비눗물은 물티슈로 닦는다. 3.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4.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5.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회음부 청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5번이 맞습니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 사용하셔야 되고요. 1번은 만약에 냄새가 난다, 분비물에서 냄새가 난다 할 경우에는 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 시설장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부에 남아있는 비눗물이 남아있다면 안 되겠죠. 오히려 비눗물이 남지 않게 깨끗이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가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되겠죠. 무릎을 세우게 한 상태에서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등 밑에 깔아주는 게 아니라 목욕 담요는 몸과 다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밑에 깔아주셔야 될 거는 방수포와 목욕수건 이걸 깔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번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보기인데 선생님들이 보기를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훅 읽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52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 침상머리를 높여 대상자를 앉힌 후 입힌다. 2. 한 손은 둔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긴다. 3.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며 입힌다. 4. 좌우로 최애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5.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엉덩이를 들 수가 없어요. 엉덩이를 들 수 없는데 하의를 갈아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 4번처럼 좌우로 옆으로 돌아놓게 해서 한쪽을 내린 후에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높게 해서 바지를 내리는 그래서 한쪽씩 이렇게 벗기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입히는 순서는 1.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2. 오른팔 왼팔 수액주머니 3. 수액주머니 오른팔 왼팔 4. 수액주머니 왼팔 오른팔 5. 왼팔 수액주머니 오른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수액을 맡고 있거나 편마비 대상자이거나 이런 대상자의 옷을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팔에는 수액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왼팔이 편마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럴 때 어떻게 옷을 입혀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입힐 때는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히셔야 돼요. 입힐 때는 불편한 쪽, 마비 있는 쪽, 임마 이렇게 외우세요.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임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왼팔이 편마비니까 마비 있는 쪽이니까 왼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액을 맡고 있으니까 수액이 없다면 바로 오른쪽 팔 입히시면 되는데 수액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액 그리고 건강한 쪽 팔 이렇게 입히시면 됩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임마 이렇게 꼭 외우세요. 54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들이 한번 그림 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예, 3번이 맞습니다. 그림을 하나씩 보면 일단은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불편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왼팔은 건강하시니까 왼팔로 어르신이 직접 침대 위를 잡고 불편한 쪽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밑으로 받쳐서 위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같이 힘을 줘서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겨드랑이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55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돕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침대 쪽 머리를 좀 더 위로 올려준다. 3. 등 뒤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5.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우리 좀 전에 본 54번 문제도 이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미끄러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다리 쪽에 이쪽에 있는 이 침대를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의 침대를 위로 올려서 미끄러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56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1. 나가 다라. 2. 나다 가라. 3. 날아가다. 4. 나다라가. 5. 나가라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서 딱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는 휠체어를 접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얘를 접는 겁니다. 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접어야 되니까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됩니다.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이렇게 딱 여기에 있는 이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얘를 접어야 되니까 발 받침대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시트 가운데 여기 요 시트를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쪽 팔걸이를 이 뒤에 있는 양쪽 팔걸이 그리고 여기 요 팔걸이를 모아서 접으시면 됩니다. 57번 방바닥에 앉아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오른쪽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허리와 왼쪽 어깨를 지지해준다. 1. 나마라가 다. 2. 나가 다마라. 3. 나다라 마가. 4. 나다 가마라. 5. 마라 가다나.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나오시면 또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겁니다. 방바닥에서 휠체어인데 문제는 편마비까지 있어요. 왼쪽 편마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정답은 4번인데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휠체어로 옮겨야 하니까 휠체어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잠금 장치를 잠가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휠체어를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니까 방바닥에서 일어나야 하니까 무릎을 먼저 꿇고 그 다음에 왼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엉덩이를 들게 하는 거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편마비니까 혼자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허리와 어깨 이쪽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무릎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돌려서 휠체어에 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다가마라입니다.
58번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 가라 다나. 2. 나다 가라. 3. 나다 라가. 4. 다라 나가. 5. 라나 가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 문제도 네, 순서 문제이네요.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2번이 정답이니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휠체어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네, 이렇게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휠체어 먼저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려야 하니까 안전벨트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풀어야 내릴 수 있으니까. 풀은 다음에 다리를 자동차 밖으로 하나씩, 한쪽씩 오른쪽 밖으로 내리고 왼쪽 밖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밖으로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무릎을 지지해서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힌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나다 가라가 맞습니다. 59번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1. 침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 2. 바퀴가 있어 이동하기 쉬운 것.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5.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지금 이동변기, 이동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동변기로 옳은 것은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동변기라는 것은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런 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고정되어 있다면 좋지 않겠죠. 지금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으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있는 것. 앉아서 소대반 보셔야 되는데 바퀴가 있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인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부착해서 청소할 수 있게 분리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앉아서 소대본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네, 벌써 60번이 또 왔네요.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6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를 먹인다. 2.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3.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4. 식재료를 큼지막하게 조리하여 천천히 먹게 한다. 5.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인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이제 삼킴장애, 연화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에 꿀떡 못 삼키시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삼키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보다는 떠먹는 형태의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삼키는데 오히려 살에 들리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떠먹는 형태가 좋고요. 그리고 과일은 이렇게 주스, 물 형태보다는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하게 자르면 안 되겠죠. 식재료는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작게 잘라서 조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익힌 채소보다 생채소가 아니라 오히려 익힌 채소 이런 것들이 씹기 편하니까 그래서 익힌 채소가 더 좋습니다. 61번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2.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3. 냉장고에서 꺼낸 전복죽은 75도씨로 1분 이상 가열한다. 4.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5. 달걀을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거냐? 이런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태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처럼 이 통조림, 통조림은 랩을 씌워서 냉장 보관하면 안 되겠죠. 통조림에
남아있는 음식을 꺼내서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개류 냉동 보관 잘 하셨고, 전복죽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에 75도씨로 1분 이상 가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냉동된 육류 전자레인지로 해동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해동시킨 것을 바로 조리하셔야지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달걀 씻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62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손으로 짜면 안 됨. 2.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3.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4. 산속의 표백제를 약하게 사용함. 5.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짜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가운데 약하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짤 때 약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으로 짤 때는 약하게 하겠지만 세탁기에서 할 때는 단시간에 약하게 짜라, 단시간에 짜라, 길게 짜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 복용 후에는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모든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복용하게 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약물의 용량을 늘릴 때에는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이 치매 대상자인데 이 대상자를 평상시에 어떻게 약물 복용하는 것을 도와야 하느냐라는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4번처럼 부작용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평상시에 메모를 잘 하셨다가 그 다음 진료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문제이고요. 약물 복용 후에는 절대 안정해라 이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다니시면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냉장 보관했다가 어르신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라 이런 약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의 용량을 늘린다 이런 것들은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해준다. 2. 생선 가시를 미리 제거해준다. 3. 예쁜 유리컵에 물을 담아준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계속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이 치매 대상자이신 분의 식사를 도울 때는 생선 가시 같은 경우에 목에 걸릴 수 있고 잘 바르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턱받이가 좋지 않고 앞치마를 착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컵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컵은 사용하지 마시고 유리컵보다는 플라스틱 컵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흘린다면 뚜껑이 없는 컵이 아니라 뚜껑이 있는 컵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졸려 하신다면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65번 시설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2.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3. 욕실의 문턱을 낮추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5.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욕실에 거울을 설치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4번처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화장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보기에 대상자의 눈 아래,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이런 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처럼 복도 앞에 화분을 둔다. 이런 것들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욕실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문턱을 똑같이 문턱 없이 그래서 턱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 설치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지켜본다. 2. 정리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짐을 싸서 어디 가려고 하는지 물어본다. 5. 빨래 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이런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르신 빨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문제 행동을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67번 식사 제공 시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스로 먹도록 무관심한 척한다. 2.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3.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득한다. 4.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5. 다양한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기 문제에서는 이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11개에서 12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라든가 이런 대처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식사 제공 시의 문제 행동입니다.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먹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8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낙상하지 않도록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4.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침대 옆에 있던 옷가지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르신이 배를 움켜잡고 배회한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통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69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다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망상이 있어요. 망상이 있을 경우에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농약이 당연히 없는데 밥에 농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일단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먹어보는 거죠. 먼저 먹어봤는데 안 죽어. 예, 그러면 괜찮네 라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다. 3. 다른 대상자와 자리를 바꿔준다. 4.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주의를 준다. 5.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치매 대상자, 우리 치마 어르신께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갑자기 화내고 욕하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 활동을 중지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뭐 사과하게 한다던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겠죠. 71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따라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모든 과정을 대신 만들어준다. 2.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3. 큰 소리로 반복하며 자세히 설명한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우리 치매 대상자 어르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따라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신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반응을 살피는데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재미있는 유행어를 섞어서 말한다. 3.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4.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5.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우리 치매 어르신에 대한 소통 방법인데요. 이렇게 4번처럼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친숙한 환경, 친숙한 물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유행어, 어르신 유행어 잘 모르시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는 불안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구체적인 대답 잘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대답을 요하는 질문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계곡 물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진압력, 2. 친화력, 3. 공감력, 4. 판단력, 5. 계산력. 정답은 1번 진압력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함께 계곡 물소리를 듣거나 풀벌레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들은 다음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압력입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풀벌레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고요. 만약에 풀벌레 소리가 몇 번 울렸냐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계산력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압력이 맞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인 대상자. 1. 선 따라 그리기, 2. 탬버린 흔들기, 3. 뇌건강 일기 쓰기, 4.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5.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정답은 3번 뇌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정상적인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처럼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맞고요. 선 따라 그리기,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증인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탬버린 흔들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증일 때 중증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5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2. 반지나 팔찌는 손을 씻은 후 착용한다. 3.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이제 손 씻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4번처럼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톱 밑까지 잘 씻는 부분은 잘한 거고요. 1번처럼 물을 받아서 씻는 것은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나 팔찌 이런 부분들은 착용하시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 업무를 하실 때 이런 그 장신구 이런 것들은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가면서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76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천식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 2. 대상포진 대상자의 세면도구 3. 유실금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4.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5. 접촉성 피부형 대상자의 오염된 의복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따로 처리해야 될 것은 4번 결핵인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꼭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진 않아도 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다번입니다. 하임리히법을 할 때는 이 배꼽, 여기 있는 배꼽 부위와 그리고 여기 명치, 이 사이에 있는 여기 다 부분, 여기를 주먹을 쥐고
후 상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78번.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통증 감소, 3. 신장 기능 강화, 4. 근골격 손상 최소화, 5. 뇌손상 최소화.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서 여기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호흡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4. 반응 확인, 호흡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호흡 확인, 도움 요청.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단계는 이렇게 글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글로 나오는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반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도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심폐소생술도 하고 119에도 신고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호흡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슴을 10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히 호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선생님들이 한번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전극 패드를 붙이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심장 충격기에 사용할 때 전극 패드는 이렇게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누워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여기 빗장뼈라고 합니다. 어깨에 있는 이 빗장뼈 아래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네, 대상자의 왼쪽에 요 젖꼭지 바로 아래 요 겨드랑이, 겨드랑이 선에다가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